남해안 곳곳에 극한우가 쏟아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부산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효 중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땅값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배경과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10여 명이 흉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여 4명이 다쳤습니다. 희석액이 가장 붐비는 시기에 잇따르는 해수욕장 인근 폭력 사건으로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모두 8곳. 전남 순천과 광양, 보성, 장흥, 경남 사천과 거제, 남해, 하동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5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져 집안 붕괴가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이 밖에 충남과 전남, 경남의 10개 시군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우 상황에 따라 산사태 특보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선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서도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중부지방까지 끌어올리며 남해안의 비는 잦아들겠지만 중부지방으론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70mm 이상, 서울과 충청 북부도 최대 30에서 6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낮 잠시 약해졌다가 내일 밤 또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에 최대 150, 충청 최대 120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강약을 반복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윤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 가방을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했다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당대회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되는 모습에 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 지켜야 될 예의 경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회동에서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부산시가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구도운동장 재개발 계획을 내놓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치우쳐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 계획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문을 연 지 100년 가까이 된 부산 구덕운동장입니다. 부산시는 약 8천억 원을 들여 이 일대를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체육 문화시설과 함께 들어설 아파트입니다. 부산시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850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덕운동장은 모든 주민들을 위한 순수한 문화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 의회도 부산시가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치우친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축소와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편중된 사업 계획으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지금까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며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공론회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구덕운동장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산시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서 구덕운동장 일대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할 경우 시의회 의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되었던 장맛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오늘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시내 하천의 산책로 통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비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온천천 하천물이 산책로 경계에 닿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예보돼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는 오전 8시부터 산책로 전 구간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제선을 넘어 산책에 나섰고 오후 2시를 넘겨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버젓이 산책로를 오갑니다. 비는 오지 물은 안 넘치기 때문에 너무 가인보하라고. 산책로 밖으로 나가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산책로 출입구마다 이런 차단기를 설치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구청은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산책 중인 시민들을 일일이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강제로 예고한 부분들을 즉각 확인이 안 되니까 시로 이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닫고 그렇게 하고. 오늘 부산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가덕도 52mm, 금정구 9mm 등 지역별로 강수량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비가 집중될지 모른다는 건데 이 때문에 섣불리 하천 산책로에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하천물이 불어나 산책로를 걷던 시민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에는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100mm 이상 비가 내려 집안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황.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옹벽 등에서 붕괴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누적된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산사태나 농경지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 지역에 접근에 삼가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쳤다가 19일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난개발과 부당 매각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북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상급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 산정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건데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가 뭔지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 준공 승인이 난 것은 지난해 3월.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들어간 개발 비용을 준공 이후 한꺼번에 정산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땅으로 받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공 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 기업과 언론사 등에 미리 매각한 B, C, D 구역 10만여 제곱미터 땅값 정산을 두고 항만공사와 해수부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해수부는 협약대로 땅값을 준공 기준 감정평가액인 7,6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항만공사는 매각한 4,900억 원으로 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협약대로 하면 항만공사는 7,600억 원짜리 땅을 4,900억 원에 매각한 게 돼 2,700억 원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이 손실분을 보존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했습니다. 산하기관이 상급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손실분이 한 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며 보존받지 못하면 파산을 우려할 만큼 타격이 커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협약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상호 합의에 의해서 2015년에 맺은 협약이 있어서 지금 와서는 그 협약에 반해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간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자, 방금 모신 북항 재개발 사업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산하기관이 상급 부처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참 이례적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항만 재개발 절차는 해양수산부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그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한 뒤에 해양수산부와 사업비 산정을 하고 그 뒤에 땅을 이렇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준공도 전에 그 업무상업지구와 IT 그 영상지구 등 그 땅 10만여 제곱미터 8필지, 8필지를 민간기업과 언론사 등에 선 매각했습니다. 네. 당시 매각 대금이 4,900억 원인데 준공 시점인 지난해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2,700억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협약대로 하면 그 준공 시점 감정평가로 땅값을 계산해서 땅으로 이렇게 항만공사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항만공사가 2,700억 원 가량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네. 정상 절차대로 준공 후 매각을 하지 않고 선 매각한 것이 결국 이런 소송전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감정 평가를 받은 땅으로 이제 그렇죠. 먼저 받고 준공을 한 다음에 그걸 매각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준공 전에 이미 땅을 매각을 한 바람에 그 사이에 땅값이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손해가 생겼다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선매각 과정에서도 뭐 일부 불법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 D구역 업무 상업지구인데요. 여기에 이제 D-1 구역인 16,000여 제곱미터 이 땅은 국제 여객 터미널의 일부 공사비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즉 대물 변제 방식으로 부산의 한 중견기업이 받아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물 변제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항 재개발 사업 실시 계획에 따르면 이 땅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분양 매각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부지는 당시 그 6필지 가운데 4필지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해당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매각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산항만공사가 임의로 대토를 한 겁니다. 또 항만공사 재산을 처분하려면 항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매각인 셈입니다. 마치 이제 수의계약하듯이 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부지 매각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상 가격을 결정한 뒤에 공개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 뭐 이게 좀 상식인데.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보다도 싸게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 2012년 그 T-1 그 부지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액은 제곱미터당 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제곱미터당 386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전체 감정평가액이 716억 원인데 88억 원 싸게 싼 그 628억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건설사들이 예전 가격대로 즉 감정평가액대로 그 분양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명색이 이게 국내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인데 이 시장에서 흥정하듯 이제 가격을 깎은 것입니다.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지금 불법 매각에 헐값 매각으로 땅을 팔아놓고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워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적절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항만공사 측에서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선 매각이 자기들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시 해양수산부 요구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것이고 또 사업비 산정도 매각 대금으로 하기로 그때 협의를 한 적이 있다,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관련 서류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1단계가 지난해 3월 준공했는데 2008년부터 17년 동안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증빙 서류를 찾지 못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래서 또 중간에 내부 시스템도 바뀌어가지고 사라진 서류가 많다고 지금 사라진 그 서류가 많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총 사업비 정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만 재개발 사업 그 정산 지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해수부 요구가 정말 있었다면 항만공사도 할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절차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재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구가 안동댐 물을 공급받고 울산은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방안의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급량 등에서 변수와 암초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이른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부 차원으로 공식화됩니다.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 안동시가 3자 회동을 통해 안동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일원 물 갈등 해결에 단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상생과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이런 물 문제 해소 이게 출발점이 돼서 울산은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데 얼마나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수위를 낮추면서 줄어든 물을 운문댐 물로 보충한다는 건데 공급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요구량은 하루 8만 9천 톤, 대구시 방안에는 하루 7만 톤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안동댐 물을 하루 63만 톤 받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환경부가 17만 톤가량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며 제동을 건 것도 변수입니다. 대구시가 운문댐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취소원이 안동댐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시는 지자체 간의 배분량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운문댐 물의 최대 수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갈등은 또 다른 암초입니다. 합천 환강과 창녕 의령 일대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경남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류와 하류를 묶어 추진 중인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임 환경부 장관의 정책 변화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 한 주점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해운대에서 이런 난투극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격 휴가 피서철을 앞두고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강혜수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건물 앞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 입구엔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살피고 있고 119 구급차도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해운대구의 지하에 있는 한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전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다 일행까지 부르면서 10여 명이 뒤엉켜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시비가 이제 물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손에 잡힌 거 다 던졌어요. 이 난투극으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러 중상을 입었고 여성 1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습니다. 집단 난투극이 발생한 지하 주점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싸움에 가담한 일부를 검거하고 도주한 나머지를 쫓고 있습니다. 난투극 가담자 일부는 폭행 상황이 담긴 CCTV를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CCTV에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협박을 엄청 했었어요. 우리 직원한테 쌍욕하면서 CCTV 안 지워주면 큰일 날 거다. 최근 해운대 등 대표적 관광지에서 집단 난투극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지난 4월 해운대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9명이 집단으로 싸웠고 2주 전에도 구남로 일대에서 취객들이 단체로 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5명 정도 3대 3
대치하다가 조심하고 연락이 가셨는데 크게 싸운다 싶으면 사람도 많이 오고 하면 신고하지 않아요. 경찰은 난투극 가담자 10명을 특정해 8명을 검거했으며 주요 관광지 등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단말기와 유심을 불법 유통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넘게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범죄 집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고가의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불법 유심을 유통한 이른바 휴대전화 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 가운데 140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 및 활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 집단 관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는 작물업자에게 팔고 유심은 사기 조직에 유통해 6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모두 2,695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3,767대에 이릅니다. 특히 이렇게 유통된 불법 유심 가운데 172개는 실제로 각종 사기 범죄에 이용됐고 사기 피해액만 3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명의자 63%는 단말기 할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을 단서로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 깡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다면 100% 휴대폰 깡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59억 8,3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혔던 공무원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에서 공무원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일반 기업에 내줬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집계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6만 5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06년인데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1위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6.1%포인트나 감소한 23.2%를 기록해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전체 취업준비생의 40%가 몰렸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한 이유로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변화와 함께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꼽힙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 부분이 좀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에 이어 청년층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분야는 기능 분야 자격증과 기타 분야로 18.9%를 차지했고 고시 및 전문직이 1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층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5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개월 더 늘었습니다. 또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전체 고용률은 4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상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빈집도 가장 많은 곳 바로 부산 진구입니다. 철도 정비창 이전과 동서고가로 철거 등 여러 현안 또한 안고 있는데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구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지인데 그런데 또 빈집이 가장 많다. 뭔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지금 빈집이 많은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부산 진구는 인구도 많지만 또 세대수도 많고 빈집도 참 많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또 60년대, 70년대 도시가 평창을 하면서 백양산, 음광산, 황경산 자락 중턱까지 주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최근에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또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빈집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올 초 우리 부산 진구의 빈집이 1,621동으로서 그 중에 무허가 빈집은 1,069동입니다. 전체 빈집 중에 무허가 빈집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은 수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화재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악취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아무래도 불빛이 꺼져 있으니까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 각 지자체가 이제 그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빈집을 채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저도 어제 장마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 빈집 담벼락이 무너져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집도 또 사람 살지 않는 빈집이었었는데 이 빈집의 활용 방안에 앞서서 먼저 우리 빈집에 대한 현황과 또 실태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정비 계획과 활용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진구의 빈집은 지금 그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올 연초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무허가 빈집에 대해서 올 7월 달부터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가 실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1등급, 2등급이 나왔을 때는 재수선,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우리 집 구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여행객들을 위한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등급이 이제 높다는 게 양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3등급, 4등급 이런 등급이 나왔을 때는 정비 대상으로서 소유자와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한 후에 그리고 그 위치나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주차를 한다든지 텃밭질을 한다든지 쉼터를 한다든지 또 쌈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 진구의 빈집들은 주로 이 경사진 곳에 경사진 많이 있는 곳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물론 실태 조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활용 가치가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우문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빈집의 형태라든지 처한 환경이 다 다를 텐데 그 실태 먼저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지 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태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허가 지금 빈집은 올 7월 달에 나오고 무허가 집에 대해서는 올 7월 달에 이제 실태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올 연말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성적이 있는데 범죄, 생활안전, 자살 분야가 5등급, 화재, 감염병, 또 교통사고 분야가 이제 3등급. 조금 이제 뼈 아픈 질문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인데요. 우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6개의 분야를 평가해서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부산 진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물론 또 1인 가구가 많고 또 상업지역이 넓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하나의 핑계로밖에 되지 않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챙길 생각인데 원래 우리 구에서는 지역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전략 회의를 지금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소방차 길태우 훈련, 또 안전사고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체험 박람회 개최, 심리치료 등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세하게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서고가도로는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 추진이 되면서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동서고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그 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서고가도로는 98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 되면 만 30년이 진행되고 지금 밑에 대심도 사상에서 해운대 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는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간의 실시 협약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아마 2027년도쯤 되면 체결이 될 겁니다. 되고 그러면 28년도부터 동서고 고속도로가 착공을 하고 33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동서고가도로 준공이 98년도 했으니까 차이가 95년도 했으니까 차이가 한 38년이 지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동서고가도로 안전 문제도 그때 되면 대두가 될 텐데 어쨌건 이 동서고가도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심을 단절시키고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철거 자체는 지금 확정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주민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 부산 진구도 우리 부산 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잘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진구가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내용도 잠깐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지난해 전국적으로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우리 부산 진구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결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15분으로 만들었는데요. 시범 사업을 지난 7월 달에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지고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더니 벌써 상반기에만 62건의 상담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에 거주 예정이라면 누구나 다 무료로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예방 상담뿐만 아니라 또 주거지 입지 분석 또 현장 안심 동행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기가 절반을 지났는데 앞으로 2년간의 좀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 민선 8기 출범식 날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부산 진구의 미래를 열어갑시다라고 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2024년도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또 받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햇빛 챌린지 사업이 우리 부산 진구의 단감 개근권에 공모가 선정되었는데 약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걸어서 가까운 곳에서 복지 또 교육, 여가,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2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 진구가 될 수 있도록 일천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철도 정비창 이전도 있고요. 청년 창업에도 관심이 많다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좀 계획대로 성취하시고 주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우 부산진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부담인 요즘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죠. 어쩌면 배달 음식 물가도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달앱 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측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배민은 현재 가게 배달과 배민 원 플러스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배달의 경우 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대행사가 배달하는데요. 이 경우는 점주가 배민에게 월 광고비 8만 원 또는 주문 금액의 6.8%인 수수료를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문제는 주문부터 배달까지 배민이 직접 하는 배민 원 플러스입니다. 소비자가 배민 원 플러스로 주문하면 점주는 주문 금액의 6.8%인 수수료에 더해 최대 3,300원인 배달비를 또 냈었는데요. 배민 측이 6.8%였던 이 수수료를 9.8%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10,000원어치를 주문하면 점주는 수수료 980원에 더해 배달비 3,3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들의 무료 배달 경쟁이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 3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쿠팡이츠는 올 5월 월간 이용자 수가 69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급증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로 업계 2위로 등극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하며 피해를 보는 건 자영업자들인데요. 자영업자들은 배민의 수수료 44% 인상을 비판하고 나섰고 소비자들도 음식값이 더 오를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배민의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2022년 기준 가맹점주의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합니다. 치솟는 배달 수수료,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남해안을 따라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선 많은 양의 폭포비가 관측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온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차차 올라가면서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뒤바뀌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밤사이 야행성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체감상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 구름 사이사이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엔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시 다가오는 금요일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과 울산이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8도, 그 밖의 지역이 대부분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북한 재개발 사업 역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설해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간 땅값 정산 과정에서 소송전까지 치러지게 됐습니다. 소송 금액 2,700억 원대, 항만공사 매출액의 70%로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산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소문난 잔치, 잡음만 무성한 꼴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